정숙 씨, 괜찮아요? 네. 그런데 당신, 생각보다 힘이. 그의 탄탄한 가슴이 제 등에 닿았을 때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9살 어린 그의 팔이 저를 감싸는 힘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떨림을 느꼈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농촌에 혼자 살고 있던 여자가 9살 연하 남자를 만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농약방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녹슨 셔터는 매번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죠. 손목을 돌려가며 묵직한 자물쇠를 채우고 나면 어김없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끝이구나. 또 혼자 집에 가야 하는구나. 한정수, 55. 이혼한 지 13년째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슈퍼에서 산 소주 한 병이 비닐봉지 안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예전엔 소주를 사는 제 모습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15평 남짓한 원룸 같은 집.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간신히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곧바로 부엌이 보이고 왼쪽으로 방 하나가 전부인 작은 공간. 창문 밖으로는 옆집 벽만 보이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집이었죠. 밥상을 차리는 일도 시들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밥을 퍼담고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게 저녁 준비의 전부였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건지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라마 속 가족들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밥 먹는 장면을 보면 오히려 더 쓸쓸해졌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차가워진 밥그릇을 치우곤 했죠. 새벽 2시.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벽지 무늬를 하나둘 세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 한 컵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는 골목이 스산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하고 찬 기운이 이불 틈새로 스며듭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과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네요. 55, 이제는 초로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새치가 많아져서 한 달에 한 번은 염색을 해야 해요. 아침 8시 농약방 문을 엽니다. 먼지 쌓인 진열대를 걸레로 닦고 새로 들어온 비료 포대를 정리합니다. 오전 9시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제초제를 사러 오셨네요. 정수가 요즘 장사는 좀 어떠냐? 그냥, 그래요, 어르신. 먹고 살만해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밖을 내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한적한 시골길이에요. 점심때가 되어 김밥 한 줄로 대충 때우고 고구마 밭으로 향합니다. 1000평 남짓한 밭이지만 혼자 관리하기엔 만만치 않아요. 이맘때쯤 되면 고구마 순 정리해야 하고 잡초도 뽑아야 하고 병충해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햇볕은 따갑고 목덜미엔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때였어요. 밭 입구에 낯선 트럭 한 대가 서더니 남자가 한 명 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영락없는 농사꾼이더군요. 이쪽으로 걸어오는 걸 보니 뭔가 물어볼 게 있나 봅니다. 저기, 혹시 한정숙 사장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체격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더군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아, 제가 이번에 옆 마을로 이사 온 박덕호라고 합니다. 고구마 농사를 처음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고구마 농사 잘 짓는 분이 사장님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처음 만난 덕호 씨는 수줍은 듯 모자를 벗었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을린 얼굴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어요. 왼손 약지에 반지 자국은 있지만 반지는 없더군요. 이혼했거나 사별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은 금방 알아보는 법이죠. 고구마 농사가 처음이시라고요?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무릎에 흙을 털고 일어서자 덕호 씨가 황급히 다가와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 손길을 정중히 거절하고 밭 한쪽 그늘로 안내했어요. 평상에 앉아 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 30년 하다가 작년에 그만뒀어요. 도시 생활이 지겨워져서 아내하고도 10년 전에 헤어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요.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고구마 품종 선택부터 파종 시기, 물 관리, 병충해 예방법까지 제가 아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덕호 씨는 조그만 수첩을 꺼내 꼼꼼히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하는데 초보치고는 꽤 예리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덕호 씨는 농약방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렀죠. 처음엔 정말 필요한 농자재만 사갔는데 점점 들르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별것 아닌 물건도 사가곤 했어요. 케이블 타이 한 봉지, 장갑 한 켤레, 호미 하나. 그때마다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비료를 사러 왔다가 제가 무거운 포대를 옮기는 걸 보고는 대신 들어다 주었어요.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진 걸 보니 힘이 제법 세더군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물건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이런 무거운 거 다 옮기세요. 힘드시겠어요. 뭐, 10년 넘게 했으니 이젠 익숙해요. 혼자 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무심하게 대답했는데 덕호 씨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7월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오후가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농약방에 손님도 없어서 혼자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더니 정전이 되었어요. 순간 깜짝 놀랐지만 비 오는 날이면 한 번씩 차단기가 내려가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농약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흠뻑 젖은 덕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손전등과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다가 불이 갑자기 꺼지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서 들어와 봤어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덕호 씨를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저를 걱정해서 달려와 주다니.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인지 몰라요. 아이고, 이 비를 맞고 수건 좀 드릴게요. 카운터 밑에서 수건을 꺼내 건네주었더니 덕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닦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빗소리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지난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저도 혼자 된 지 오래예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덕호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보며 한참 말이 없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아플 때, 그럴 때 제일 외로워요.
그 순간 덕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아니, 정숙 씨,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숙 씨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농약방에 올 핑계를 찾게 되고 안 오는 날은 하루 종일 정숙 씨 생각이 나요. 덕호 씨의 고백을 듣고 며칠 고민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진지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죠.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늘어진 뱃살.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덕호 씨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읍내 작은 카페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데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덕호 씨는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가끔 농담도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연애가 깊어지면서 덕호 씨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농약방에 무거운 물건이 들어오는 날은 미리 와서 도와주었고 고구마밭 일이 많을 때는 새벽부터 와서 함께 일했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덕호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삶 속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혼자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런 몰골로 나갈 수도 없는데. 힘겹게 문을 열었더니 덕호 씨가 서 있었어요.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어떻게 알고? 농약방에 안 오셔서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길래 아픈가 싶어서 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플 때 누군가 찾아와 준 게. 덕호 씨는 능숙하게 죽을 데워주고 약도 챙겨줬어요.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전 남편은 내가 아파도 밥은? 하고 묻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좀 나으세요?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어보는 덕호 씨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저녁이 되자 열이 많이 내렸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덕호 씨가 제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 품에 기대니 너무 편안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정숙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덕호 씨의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지고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엔 살짝, 그 다음엔 조금 더 깊게.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맞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덕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아픈데.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원했어요, 이 따뜻함을.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 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젊은 몸도 아니고 탄력을 잃은 이 몸을 보여주는 게. 하지만 덕호 씨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아름다워요. 속삭이는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고마웠어요. 하나가 되는 순간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덕호 씨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원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후회 안 해요? 덕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후회요. 오히려 고마워요. 나 같은 여자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숙 씨는 제게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의 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외롭지 않은 밤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구나 새삼 깨달았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덕호 씨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고 주말엔 함께 시장도 가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녔어요. 손을 꼭 잡고 시골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꿈만 같았죠. 석 달쯤 지났을 때 덕호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정숙 씨, 남은 인생 저와 함께 해주세요.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대답 대신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하지만 덕호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더니 덕호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하객은 30명도 안 됐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제 동생이 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본다며 울먹이던 게 기억납니다. 신혼 초기는 정말 꿈 같은 날들이었어요. 덕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주었고 제가 농약방에 가면 점심때쯤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거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퇴근 후엔 함께 장을 보고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덕호 씨는 의외로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저보다 더 맛있게 끓였죠. 주말이면 가까운 온천이나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사진도 찍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덕호 씨는 항상 제가 먼저 먹을 수 있게 배려했고 추우면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밤이면 더욱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곤 했죠. 덕호 씨는 항상 제 만족을 먼저 생각했고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이런 게 진짜 부부의 정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정숙이가 복 받았네, 젊은 남편 만나서 팔자 피었구먼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덕호 씨는 제가 더 복 받았죠 라며 제 어깨를 감싸곤 했습니다. 그런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10월 중순 고구마 수확철이 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밭에는 억새풀이 하얗게 서리를 맞고 있었어요. 5,000평 가까운 고구마 밭은 황금빛으로 물든 고구마 잎들로 장관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을의 풍요로움을 알렸죠. 덕호가 인력사무소에 연락해서 데려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낡은 봉고차에서 내린 5명의 베트남 청년들. 모두 20대로 보였어요. 그중 막내로 보이는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얼굴이 아직 앳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TN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청년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어요. 천천히 해도 돼. 다치지만 마. 제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니 티엔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고구마를 캤습니다.
흙 속에서 나오는 탐스러운 고구마들이 바구니에 수북이 쌓였어요. 그러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캔은 고구마를 경운기에 싣고 창고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덕호는 아침부터 일한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꺼풀이 무겁게 처져 있었죠. 손등으로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냈습니다. 여보, 좀 쉬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아. 이것만 옮기면 돼. 하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더니 티엔을 불렀습니다. 야, 티엔, 이리 와봐. 티엔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네, 사장님. 이거 봐. 이게 시동 거는 거고, 이게 브레이크야. 기어는 여기. 알겠지? 덕호의 설명은 너무 짧고 대충이었습니다. 티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경기를 바라봤어요. 어려워. 티엔이 머뭇거리자 덕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냥 운전대 잡고 천천히 가면 돼. 자, 해봐. 불안한 마음에 제가 나섰어요. 티엔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여보, 내가 좀 더 자세히 알려줄까요? 경사진 곳도 있고. 아이, 괜찮아. 똑똑한 친구야. 금방 익숙해질 거야. 덕호는 손을 내저으며 막걸리병을 들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하게 들이켰죠. 목젖이 꿀떡거리며 움직였어요. 저는 계속 불안했지만 고구마를 골라내느라 티엔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상처 난 거, 너무 작은 것들을 골라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꽝! 굉음이 들렸습니다. 경운기 엔진이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밭 경사진 곳에서 경운기가 옆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티엔! 제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운기에 가까이 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티엔이 경운기 밑에 깔려 있었어요. 무거운 철제 바퀴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붉은 피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티엔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티엔아, 정신 차려! 눈 뜨라고! 달려온 덕호 씨가 티엔의 뺨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티엔은 가느다란 신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시골이라 도착하는데 20분이나 걸렸어요. 그 20분이 마치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티엔의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어요. 대원이 맥박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덕호가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티엔의 시신 옆에서 통곡했습니다. 아, 내가 죽였어. 내가 그 아이를 죽였어. 티엔의 시신이 검은 비닐에 쌓여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24살의 젊은 생명이 이국 땅에서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날 밤 덕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소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어. 브레이크 밟는 법, 경사에서 조심하는 법. 다 알려줬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24살짜리 애를. 그날부터 덕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 돼. 티엔, 피가, 피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잠옷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봤어. 티엔이 나를 보고 있었어. 피투성이 얼굴로. 왜 나를 죽게 놨냐고. 밭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경운기만 보면 구토를 했어요. 한 번은 이웃집에서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자 귀를 막고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마치 그 소리가 티엔의 비명처럼 들리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덕호 씨는 아침부터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주 한두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죠. 낮에도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이면 거나하게 취해 쓰러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티엔 얼굴이 자꾸 보여. 피 흘리며 날 원망하는 눈빛이.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또 술잔을 기울이는 덕호 씨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술병을 뺐으면 화를 내거나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던 다정한 남편은 사라지고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쓰러져 있는 사람만 남았어요. 거실 여기저기 빈 술병이 굴러다녔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청소를 해도 금세 더러워졌죠. 생활비도 문제였어요. 덕호 씨가 버는 돈은 없는데 술값은 하루에 3, 4만 원씩 나갔으니까요. 제가 농약방에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술값을 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적금도 깨고 비상금도 다 썼지만 늘 돈이 모자랐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수기가 팔자가 사나워. 젊은 남편 얻어 좋다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됐네. 그러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덕호 씨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 보니 덕호 씨가 부엌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혼잣말로 이걸로 끝내면 티엔이한테 사과할 수 있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칼을 빼앗으려 했더니 저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가 죽어야 그 애도 편해질 거야.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겨우 진정시켰지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처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농약방에서 조금 늦게 들어온 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 만나고 왔어? 하고 물었어요. 단골 손님이 와서 농사 상담을 좀 길게 했다고 설명했는데도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남자지?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덕호 씨를 보며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술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심은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농약방에 있는데 덕호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남자 손님 한 분이 제초제를 고르고 있었는데 덕호 씨가 그 손님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오래 고르세요?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나가세요. 손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손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항의하자 덕호 씨는 더 화를 냈어요. 그 녀석이 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내가 다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술에 취한 사람과 싸워봤자 소용없었죠. 그 후로도 덕호 씨는 수시로 농약방에 들어와 감시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남자 손님이
오래 머물면 튀어나와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전화 확인도 심해졌습니다. 제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보려 했고 통화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떼를 썼어요. 카톡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려 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추궁했죠. 이 번호는 누구야? 왜 이 시간에 전화가 온 거야? 농약 회사 직원이라고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설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거래처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적도 여러 번이었죠. 집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덕호가 욕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속옷이 들려 있었어요. 세탁 바구니에서 꺼낸 것 같았죠. 그가 그걸 코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55의 나이에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확인하는 거야. 다른 냄새가 나는지.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요. 병원. 내가 미쳤다는 거야? 덕호가 제 걸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세탁 바구니를 뒤집어 엎었어요. 속옷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다음 날부터 저는 속옷을 숨겨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고 열쇠로 잠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서랍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망치로 때려 부순 흔적이 역력했죠. 그리고 한 번은 미용실에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파마를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덕호 씨가 뺨을 때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미용실은 무슨 미용실이야? 누구 만나고 온 거지? 뺨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완전히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온갖 망상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손찌검을 했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화병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지고 집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음 날 술이 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랬다고. 정말 미안해, 정수가. 내가 술만 먹으면 왜 이러는지. 울면서 빌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술을 끊겠다고 맹세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믿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고의 트라우마만 극복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하루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면 또 술을 마셨고 취하면 또 의심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전화할 때마다 언니 정신 차려. 그 사람이랑 있다가는 언니가 먼저 죽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덕호 씨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도 데려가 봤어요. 하지만 덕호 씨는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면 난동을 부렸고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치료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고 했죠. 그렇게 치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덕호 씨의 폭력과 환각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쯤 덕호 씨가 마당에서 혼자 소리 지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나가 있었는데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여기 묻어야 해. 티엔이를 제대로 묻어줘야 해. 이웃집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일단 덕호 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덕호 씨는 저항했습니다. 놔. 내가 티엔이 묻어주고 와야 된다고. 저 애가 추하잖아. 결국 동네 남자 몇 명이 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을 피해 다녔어요. 미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수군거렸죠. 덕호 씨의 의처증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동네 남자들 전부와 바람을 피운다고 믿었어요. 치욕스럽고 모멸적이었지만 저항하면 더 심한 폭력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호 씨가 또 술에 취해 환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 정숙이 아니지? 너 티엔이 여자친구지? 티엔이 복수하려고 온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덕호 씨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가가려 하자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나도 죽일 거야? 티엔이처럼 나도 죽일 거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숨이 막혀 정신을 잃기 직전 가까스로 빠져나와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덕호 씨를 진정시켰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잤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에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죠. 집은 이제 완전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벽에는 덕호가 주먹으로 친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구석구석에 박혀 있었어요. 바닥에는 음식물과 술이 엉켜 끈적거렸고 악취가 진동했죠. 덕호는 점점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잃어갔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구별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어요.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저도 함께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덕호는 소파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이라기보다는 의식을 잃은 것에 가까웠어요. 입가에는 침이 흘러턱을 타고 내려왔고 코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죠. 오른손에는 아직도 소주병이 쥐어져 있었는데 남은 술이 조금씩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다 주던 그 덕호가 맞나 싶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처참했습니다. 체중이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농약방 거래처였어요. 사장님, 이번 달 대금이 아직. 죄송합니다. 조만간 정리하겠습니다. 농약방은 이미 2달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재고는 쌓여 있고 미수금은 받을 길이 없었죠. 저녁 무렵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60대 후반의 인자한 할아버지였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정숙 씨, 이렇게는 못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게 아니라 덕후 씨 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이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덕호를 병원에 데려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는 병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잠결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덕호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었어요. 붉은 피가 마룻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고 점점 퍼져나갔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CT를 찍고 상처를 봉합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합니다. 간 수치도 위험하고 영양실조도 있어요. 정신과 진료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해요. 하지만 덕호는 다음날 아침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집에 돌아온 덕호는 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소주를 마셨어요. 피가 붕대에 배어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걸.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려니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덕호와 처음 만났던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다 주던 그의 모습. 수줍게 고백하던 그날. 결혼식 날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 폭력과 감시, 환각과 광기에 빠진 남자. 그리고 멍들고 지친 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새벽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호를 버릴 수 없다고.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제 입원.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각, 폭력성. 덕호의 증상을 설명했죠. 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울에 사는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병원 가요. 치료받아야 해요. 덕호는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티엔, 저기 티엔이 있어. 아들이 양팔을 잡았습니다. 덕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놔, 병원 안 가! 차에 태우는 1시간, 병원 가는 1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덕호는 계속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부었어요. 병원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 철창 있는 창문.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덕호는 대기실에서 소리쳤죠. 난 미치지 않았어! 간호사들이 진정제를 놨습니다. 축 늘어진 덕호를 병실로 옮겼어요. 4인실 하얀 침대에 누운 그는 오랜만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어요. 지옥 같았지만 함께였는데 이제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죠. 깨진 유리와 얼룩진 벽을 치우며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천면회를 갔습니다. 덕호는 안정된 것 같았지만 약물 때문에 눈빛이 흐릿했어요. 당신이 왔구나. 몸은 어때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치료받는 곳. 한 달이 지나자 환각이 줄고 의식도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중구난방이었죠. 당신한테 못된 짓 많이 했지.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죄책감을 더하고 싶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덕호는 안정됐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농약방을 열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병원에 갑니다. 덕호와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꽃이 예쁘네. 네. 봄이니까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괜찮아요. 다 지났어요.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줘서. 그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이 손이 저를 때렸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노인의 손일 뿐이었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냐고 물을 거예요. 누군가는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덕호는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평생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매주 면회를 갑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못해요. 이게 우리가 찾은 방법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놓지도, 완전히 잡지도 않는 것.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늙어갔을까요? 하지만 만약이란 건 없죠.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